안녕하세요. 덕경TV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Start with Why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사이먼 시넥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굳건한 낙천주의자로서 미래가 밝다고 믿으며 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사람들을 북돋는다. 보기 드문 지성을 지닌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사이먼 시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갖추는데 일생을 바쳐왔다. 인류의 생활 양상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시넥은 오래가는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리더와 조직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었고, 그들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환경에서 사람들이 타고난 특성을 조정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리더나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깨닫고, 사람들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2009년 테드 톡스 첫 강연에서 이야기한 Why의 개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며 기업 경영과 리더십에 관한 시넥의 독특하고도 혁신적인 시각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이 강연은 테드 톡스 동영상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영상으로 5천만 회 이상 시청되어 지금도 재생순위 5위 안을 지키고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다. 1월의 추운 어느 날 43세 남성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다. 옆에는 전임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15년 전 독일의 패배를 초래한 전쟁에서 자국 군대를 이끈 유명한 장군이었다. 한편 방금 취임한 젊은 지도자는 독실한 로마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그는 퍼레이드를 5시간 동안 지켜본 뒤 취임을 축하하며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다. 43세 남성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는가? 위 글의 주인공이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때는 1933년 1월 30일이었으며 그는 아돌프 히틀러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따금 불완전하거나 틀린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짐작한다. 앞의 예시는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였다. 대부분이 설명을 보고 사례의 주인공을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한다. 작고 사소한 정보인 날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가정과 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만 해도 대다수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이런 인식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상을 탐험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당시 사람들은 멀리 이동하면 지구 끝자락 절벽으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고, 대부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사소한 사실 하나가 밝혀진 뒤 그들은 크게 변화했다. 사람들은 지구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교역로가 열리고 향신료, 무역이 시작되었다. 수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면서 온갖 혁신과 진보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잘못된 가정 하나를 바르게 수정했을 뿐인데 전 인류가 진일보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직이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정말 조직의 성패 이유를 잘 알고 있을까? 불확실한 짐작을 하고 있진 않을까? 성공의 정의가 주가 달성이든 특정 금액을 버는 일이든 매출이나 목표 수익 달성이든 승진이든 사업 시작이든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이든 공직에 오르는 일이든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고자 한다. 간혹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조금이라도 자료를 수집해 지식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자료 수집에는 설문조사나 시장조사 같은 공식적인 방법도 있고, 친구나 동료에게 조언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얻는 등의 비공식적인 방법도 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나 목표에 관계없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옳지 못한 결정에 따르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참사를 일으킬 만큼 클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 부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많은 이가 장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사람을 존 F 케네디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심지어 돈을 걸고 내게 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불완전한 가정은 어떤 행동이 되기도 한다. 내가 날짜라는 작은 정보를 주기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는 케네디가 확실하다고 단정했을 것이다. 잘못된 가정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의 성패의 이유를 안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앞으로 같은 방식을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투자가 잘 되면 자신이 똑똑하며 주식을 현명하게 고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잃으면 항상 시장 탓을 한다. 이 두 가지 논리가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의 성공과 실패는 예지력과 무지함에 따라 결정되거나 순전히 시장 운에 따라 결정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일 수는 없다.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논리로만 보면 정보와 자료를 더 많이 모으는 일이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한다. 책을 읽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팟캐스트를 듣고 친구나 동료에게 조언을 구한다. 지식을 더 많이 얻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일이다. 그러나 자료를 모으고 훌륭한 조언을 많이 얻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뿐 아니라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장 시작 부분에서 정답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확신하며 예측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나열한 정보만 놓고 보면 히틀러와 존 F 케네디 둘 다 해당하므로 누구든 정답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이 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에 기초한 가정이라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유용한 자료와 훌륭한 조언이 충분히 쌓여 있는데도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보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럴 때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 정보를 수집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내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를 더 수집한다고 해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틀린 가정을 전제로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정보에 목마른 우리뇌가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한다. 자료나 주변 조언과 정보 없이 직감으로 일을 처리한 경우에 오히려 일이 잘 해결되고 심지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우리는 삶과 비즈니스에서 의사를 정할 때 직감과 이성을 두고 저울질한다. 그래서 여러 측면의 선택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고 훌륭한 조언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모은 뒤에도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기대 효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리한 통찰력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 여기서 훌륭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모 자동차 기업 임원들이 일본 자동차 공장의 조립 공정을 견학할 때의 일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경첩과 문짝을 연결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단계가 빠져 있었다. 미국 공장에서는 직원 한 명이 고무망치로 문짝 가장자리를 두들겨 유격 없이 완벽하게 맞추는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빠져 있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본 한 임원이 놀라서 문은 언제 맞추느냐고 물었다. 견학을 안내하던 일본인 직원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맞춰 제작합니다. 일본 공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자료를 수집해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 바랐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시작 지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제조 과정을 통과한 완성품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 만든 문짝 둘 다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에서는
고무망치를 두들길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고무망치를 살 필요도 없다. 문짝 내구성도 더 강할 테고 어쩌면 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으로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는 처음부터 딱 들어맞게 부품을 설계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수많은 리더와 조직이 고무망치를 두들기고 있다.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임시 방편의 전략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전략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견실할까? 그런데도 수많은 조직이 부실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더 많은 일을 달성하는 조직, 적은 직원과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조직,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은 최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제품을 만들며 심지어 채용할 때도 기업 목적과 성향이 잘 맞는 직원을 뽑는다. 위대한 리더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결과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한다. 우리가 내리는 지시, 세우는 방책, 원하는 결과는 출발점이 모두 같다. 바로 초기 의사결정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 만들어진 자동차 문짝을 맞추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조직도 있다. 단기 결과만 놓고 보면 양쪽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성공을 거두는 조직은 오직 한쪽, 애초에 문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쪽이다. 조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케이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방법. 오늘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부분에는 가격과 수준이 유사한 경쟁 상품이 있다. 선발주자의 이익은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아주 참신한 제품을 선보인다 해도 얼마 못 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에 고객이 당사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색이 있거나 저렴하거나 서비스가 좋아서 라고 대답한다. 이는 고객이 자사를 택한 이유를 모른다는 말과 같다. 아주 흥미로운 깨달음이다. 고객이 자사를 택하는 이유를 모르는 회사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자사를 택하는 이유와 직원들의 목적 의식조차 모르는 회사가 어떻게 기존 직원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신규 직원을 유치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회사가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실제로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틀린 가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조정하거나 열의를 불어넣는 것이다. 여기서 조정이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조정은 매우 흔하며 꽤 온화한 전략이다. 사실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 전략을 쓴다. 이거 주면 너랑 단짝해줄게 라고 말하며 또래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은 몇 세대에 걸쳐 아이들이 사용해온 무척 효과적인 조정 방법이다. 새로운 단짝을 기대하며 사탕을 건네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조정은 경영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영업과 마케팅에 만연해 있다. 전형적인 조정의 예로는 가격 인하, 프로모션, 그리고 공포 마케팅이나 동조 압력, 소비자 열망을 이용한 마케팅 등이 있다. 제품 구매 또는 투표나 지지와 같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고 혁신을 약속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왜 자사를 선택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조직은 조정 전략을 과감하게 많이 사용해 원하는 바를 이룬다. 그럴 만도 하다. 조정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 경쟁의 딜레마. 기업은 가격 경쟁에 뛰어들기를 꺼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효과가 좋아 그 유혹을 주체하기 힘들 때도 있다. 대부분 기업은 큰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어떻게 결정 과정을 합리화했든 간에 가격 인하는 고도로 효과적인 조정 방법이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고객은 모인다. 매 시즌 막바지가 되면 재고 정리 할인 행사를 쉽게 볼 수 있다. 가격을 낮추면 진열 대의 재고가 빠르게 사라지고 다음 시즌 제품을 진열할 공간이 생긴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 뛰어들면 기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거나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가격 인하는 판매자에게 마치 헤로인처럼 작용한다.
단기에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시행하면 할수록 습관처럼 굳어진다. 저렴해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에게 다시 가격을 올려받기란 쉽지가 않다. 판매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을 계속해서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이에 따라 이익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매출을 더욱 올려야 한다. 매출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판매자는 또다시 가격 인하를 선택한다. 결국 기업은 가격 인하에 중독되어 악순환에 빠진다. 마약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약물 의존자라고 부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을 상품이라고 부른다. 보험, 컴퓨터, 이동통신 서비스 등 판매용으로 포장되어 나온 수많은 제품이 모두 상품에 속한다. 가격 경쟁으로 상품이 된 재화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다. 자사 제품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진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스스로 화를 불러온 경우가 많다. 가격 인하가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데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 유지에 있다. 월마트는 이 법칙에서 예외로 보인다.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을 거두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월마트는 거대한 규모 덕에 가격 경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가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집착하는 바람에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며 명성에 흠집을 냈다. 스캔들은 모두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무리하게 비용을 낮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가격 인하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당신은 수익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혜택의 유혹, 속고 있는 소비자. GM의 목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AMC 네 군데였다. 외국 자동차 기업이 진입하기 전까지는 GM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시장에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면 GM의 목표는 이루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지난 50년간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GM은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압도적인 지위와 점유율을 굳건히 지켰다. 하지만 1990년 토요타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990년 7.8%에 불과했던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이 되자 16.3%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GM의 성장률은 35%에서 23.8%까지 떨어졌다. 급기야 2008년 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국산 자동차보다 외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 1990년 이후 GM을 비롯한 여러 미국 자동차 기업은 일본과 피 튀기는 경쟁 구도에 놓이며 하락하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자 앞다투어 판매 유인책을 내놓았다. 일례로 GM은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며 승용차와 트럭 구매자에게 $500에서 최고 $7,00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다. 이 프로모션은 꽤 오랫동안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매출은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GM은 프로모션을 장기간 펼친 탓에 수익성 악화의 늪에 빠졌다. 2007년에는 차량 한 대당 $729의 손해를 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 원인은 프로모션이었다. GM은 이 프로모션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캐시백 금액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다. 캐시백이 없어지자 고객도 사라졌다. 업계는 스스로 고객을 캐시백 중독자로 만들었고 정가를 주고 사면 어리석다는 인식을 키웠다. 1+1이나 장난감 무료 증정 같은 프로모션은 오늘날 매우 흔한 일이 되어 조정이라고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러 매장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크기, 화소, 가격, 브랜드 등 원하는 조건을 갖춘 제품 두세 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중 한 제품 정도는 프로모션 중이라 전용 가방이나 메모리 카드를 무료 증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제품 기능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간 거래 B2B에서는 프로모션을 부가가치 추가 제공이라고 말한다. 상황만 다를 뿐 혜택을 무료로 제공해 상대방의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거래를 성장시키는 원리는 같다.
가격 인하와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역시 효과가 좋다. 소매업계에는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를 조종하는 관행이 완전히 자리잡아 이 원리를 일컫는 용어까지 생겼다. 바로 낙전 수입이다. 낙전 수입은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가를 지불하는 고객 비율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귀찮아서 혜택을 포기할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다. 판매자는 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실수나 불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낙전 수입을 늘린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포장 상자에서 바코드를 오려내고 캐시백 신청서에 제품 관련 정보와 구매 정보를 꼼꼼히 적어 영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바코드가 아닌 다른 부분을 오려내 보내거나 필수 기재 항목을 빠뜨리기라도 하면 캐시백을 받기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아예 지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업계에는 소비자 혜택을 신청하지 않거나 혜택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지 않는 고객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다. 바로 슬리피지이다. 추후 적립을 비롯한 다양한 조종 전략으로 얻는 판매자의 단기 이익은 분명하다. 캐시백이나 추후 적립 혜택이 제공되면 소비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구매를 고려하거나 정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그런 고객의 약 40%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일이지만 어쨌든 판매자들은 이 같은 조종 전략에 의존한다. 기관에서 기업의 이런 꼼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적립이나 할인 신청 절차를 번거롭게 유지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할 것이다. 조정 전략은 판매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대가가 따를까? 공포감, 우리의 강력한 조종자.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바나나를 넣은 채 총을 지닌 척하고 은행을 강탈하더라도 무장 강도죄가 성립된다. 분명 아무도 총에 맞을 위험이 없지만 사람들은 강도가 진짜 총을 소지했다고 생각하므로 법적으로도 총을 지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리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공포는 그 대상의 실제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조종 방법이다. IBM 컴퓨터를 샀다고 해고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온전히 두려움에서 빚어진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업 내 구매 담당 직원이 비품 구입을 맡았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직원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잘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면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일이 잘못되어 해고당할까봐 업무의 원래 목적을 무시하고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일보다 자신에게 안전한 길을 택하기 때문이다. 공포가 조장되면 객관적인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생물학적으로 생존 욕구가 깊이 자리잡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과 수치가 주어지더라도 한 번 발생한 공포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테러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을 확률보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문제다. 공포감을 조성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 누군가는 이를 선의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면서 종종 공포감을 부추긴다. 사람들에게 윤리규범을 준수를 권할 때도 공포감이 사용된다. 아동 안전을 증진하고 에이즈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촉구하는 등의 공익 광고에서도 공포감을 조정하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1980년대에 TV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광고 중에 청소년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가 있었다. 자주 패러디됐던 이 광고는 한 남성이 달걀을 든 채 이렇게 말하며 시작된다. 이것은 당신의 뇌입니다. 그는 뜨거운 기름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위로 달걀을 톡 깨트리며 말한다. 이것은 마약을 하는 당신의 뇌입니다. 질문 있나요?
청소년에게 겁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광고에서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코카인을 한다고 섹시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을 빼앗길 뿐입니다. 이 밖에 정치인이 사람들에게 상대 당에 투표하면 세금이 오르고 경찰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거나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저녁 뉴스를 보지 않으면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은 모두 공포감을 부추기려는 행동이다. 기업들도 제품을 판매하려고 보편적인 불안감을 이용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식이다. 심장 전문병원 광고에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36초에 한 명씩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정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업체 트럭에는 이런 광고가 붙어있다. 이웃집에서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더 늦기 전에 정기보험에 가입하세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두려운 결과를 경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자사를 택했을 때 얼마나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소비자 머리에 총을 겨누는 일과 다름없다. 어쩌면 총이 아니라 바나나였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전략은 효과가 있다. 열망을 자극하는 광고.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금연은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쉬웠다. 그래서 나는 수백 번이나 했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마케팅이 끔찍한 일을 피하려는 욕구를 자극한다면 열망을 이용한 마케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이런 광고는 사람의 욕망을 이용한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결과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6단계. 44 사이즈를 입고 싶다면 복근 운동을 하세요. 단 6주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가 모두 조종이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이용해 선택을 유도한다. 열망을 자극하는 긍정 문구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목표 달성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이런 문구를 이용하면 피트니스 센터 등록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가도록 하려면 반드시 의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살을 빼는 6단계와 같은 문구에 휘둘리지 않는다. 쉽게 현혹되는 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이 꿈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목표를 이루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다시 말해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매년 1월이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전월 대비 12% 증가한다고 한다. 새해에는 더 건강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연말까지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열망을 자극하는 문구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열망을 이용한 조종은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꽤 효과적이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관리자라면 모두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성과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컨설팅을 받으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내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 지난 수년간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2주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바라는 성과를 얻는 비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해도 오래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루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열망에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경영 컨설턴트인 내 친구는 매출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회사에서 목표와 비전 달성을 돕는 일을 맡은 적이 있다. 경영진은 문제가 무엇이든 조직에 장기적으로 유익한 해결책보다 즉각적이고 저렴한 해결 방법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들은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고 기한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단기적으로 써보는 일에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마치 버릇처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사람 같았다. 동조 압력. 다수와 유명인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 치과 의사 5명 중 4명은 트라이덴트 껌을 선호합니다. 껌 제조사에서는 소비자를 이렇게 유혹한다. 한 인류대학에서 수행한 이중 맹검 연구에 따르면 정보 제공식 광고에서는 이렇게 운을 띄우곤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부추긴다. 전문가가 선호하는 제품이라면 당신에게도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100만 명이 넘는 고객님의 극찬을 받은 제품으로 모두 다수를 내세워 압박하는 마케팅이다. 수많은 사람과 전문가가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말함으로써 기업은 구매자에게 자사 제품이 더 낫다는 믿음을 주려 한다. 이런 동조 압력은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대다수나 전문가가 자신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조 압력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대다수나 전문가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기도 한다. 저 사람이 쓴다면 분명 좋은 제품일 거야 와 같은 생각을 노리는 방법이다. 만약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골프 제품이나 타이틀리스트 골프공을 광고한다면 이 논리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GM 자동차, 경영 컨설팅 서비스, 신용카드, 식품, 태그 호이어,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을 광고했다. 특히 태그 호이어는 골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시계가 5,000g, 1m분의 5,000g의 충격도 견딘다고 광고했는데 사실 그 정도 강도라면 골퍼가 아니라 골프공이 경험할 만한 충격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 시계는 타이거 우즈가 광고했기 때문에 유용한 제품이라 각인된다.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는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용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광고가 게토레이의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어요 캠페인이다. 이 광고는 게토레이를 마시면 커서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을 유혹한다. 하지만 많은 사례처럼 이런 광고에서는 제품과 유명인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드라마 Law and Order로 유명한 샘 워터스턴은 대형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 온라인 트레이딩 광고를 했다. 하지만 살인마를 기소하는 검사 역할로 널리 알려진 배우가 증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람 자체가 믿을만하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주변 영향을 쉽게 받는 청소년 외에도 동조 압력을 느끼는 이는 많다. 우리는 대부분 영업 직원에게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은 경쟁사의 70%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당신도 써보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 70%가 전부 바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비스 사용 이유가 엄청난 부가가치 추가 제공이나 거부하기 어려운 할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제품 구매 압박이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것을 놓치고 있다거나 혼자만 모르고 있다는 조바심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다수가 가는 길로 따라가야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내 어머니 말을 인용하자면 친구가 오븐에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당신도 따라할 셈인가? 그런데도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가 출연료를 받고 어떤 제품을 광고하면 그 제품이 유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참신함과 혁신 사이 2004년 과한 경쟁이 붙은 휴대전화 시장에 모토로라가 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모토로라는 디자인과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휴대전화 레이저를 출시했다. 항공기 동체용 알루미늄 외형의 내장형 안테나와 애칭 기법을 활용한 키패드 등의 최신 기술이 합쳐져 두께가 단 13.9mm에 불과한 얇은 휴대전화가 등장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백만 명이 레이저를 사려고 달려들었다. 유명인들이 레드카펫 위에서 이 제품을 들고 있었다. 각국 총리들이 레이저로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레이저는 5천만 대 이상 판매되었고 모토로라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드 젠더 전 모토로라 CEO는 돌풍을 일으킨 신제품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레이저는 기존 휴대전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섬으로써 모토로라 혁신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무선 통신업계에 등장할 신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모토로라는 이 제품 하나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이는 기념비적인 혁신으로 길이 남을 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젠더는 신제품 출시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퇴출당했다. 모토로라 주가는 레이저 출시 당시 평균 주가보다 50%가량 하락한 선에서 거래됐다. 경쟁사들은 레이저의 특장점과 기능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휴대전화를 내놨다. 모토로라는 또다시 점유율을 두고 피터지게 싸우는 여러 휴대전화 제조사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이전의 수많은 기업이 그랬듯 모토로라 역시 참신함과 혁신을 혼동했다. 진정한 혁신이란 산업, 심지어 사회 전체까지도 바꾸는 일이다. 전구, 전자레인지, 팩스, 아이튠즈처럼 말이다. 이것들이야말로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꾼 진정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아이튠즈는 업계에서 사업 모델을 완전히 재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다는 일은 혁신이 아니다. 물론 훌륭한 기능이지만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한 혁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혁신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모토로라는 그저 레이저의 훌륭한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금속재, 외장 내장형 안테나, 평평한 키패드, 얇은 디자인은 획기적 혁신이라 할 수 없다. 모토로라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화려한 신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뜨거운 반응은 다른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만 이어졌다. 레이저의 특징이 혁신이 아니라 참신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징이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긴 했지만 판도를 뒤집을 만한 혁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신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장기적인 가치를 얻기는 힘들다. 레이저가 증명해 보였듯 이런 방법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 경쟁을 했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장점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할수록 제품은 더욱 상품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결국 가격 경쟁과 마찬가지로 상품화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1970년대 치약 브랜드 콜게이트는 단 2종류의 치약만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업계의 경쟁이 금세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매출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콜게이트는 불소 화합물을 함유한 치약 등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이 더해진 제품을 하나 더 선보였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치아 미백, 치석 예방, 치아 광택 등 신기능이 추가된 제품은 매출을 신장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다. 최소한 잠깐은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됐다. 결국 콜게이트 치약은 32종에 이르렀다. 이처럼 대다수 회사가 타사의 참신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면 콜게이트의 여러 경쟁사 역시 대등한 종수를 갖추고 품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판매했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현대 미국인이 1970년대에 비해 양치를 자주 한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런 참신함 덕분에 현대인은 어떤 치약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고르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얼마나 어려운지 콜게이트 웹사이트에서는 나에게 딱 맞는 치약은? 이라는 링크까지 제공한다. 제품군이 다양해 기업이 직접 고객의 선택을 도와줘야 할 상황이라면 웹사이트 도움 없이 바로 마트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화려한 신제품을 이용해 고객의 시험 사용이나 구매를 부추기는 사례다.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은 사실 참신함을 교묘하게 둔갑시킨 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참신함을 내세우는 일은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산업 외의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관행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고객과 기업 사이의 충성도 높은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아이폰은 애플에서 출시된 뒤 큰 인기를 끌며 모토로라 레이저 자리를 꿰차고 급부상했다. 아이폰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버튼을 없애고 터치스크린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뛰어난 특징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데다 이는 업계를 재정의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애플은 훨씬 중요한 변화를 이루었다. 애플은 휴대전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선도하고 있다. 아이폰이 출시될 당시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기기의 모든 기능과 특징을 정했다. T-모바일, 버라이즌, 스프린트, AT&T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모토로라, 노키아, 에릭슨, LG 등의 제조사에 어떤 휴대전화를 만들지 지시하는 시기였다. 그때 애플이 나타났다. 애플은 이동통신사의 지시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를 주체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동의한 이동통신사는 AT&T가 유일했고 이로써 AT&T는 신기술을 제공할 독점 기회를 거머쥐었다. 이것이 바로 업계 전체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혁신이다. 그리고 이야말로 화려한 신제품 출시로 주가가 잠시 오르는 일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변화다. 새롭지 않은가? 당신이 돈을 버는 동안 또 다른 비용을 치러야 한다. 조종이 효과 있는 전략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종 전략은 대체로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이를 사용한 기업은 제법 성공한다. 하지만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꽤 많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조종은 충성심을 끌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종이 계속되면 성과 유지 비용이 점점 커지고 이익은 단기간만 지속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스트레스가 커진다. 상당한 재력을 갖췄거나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라 조종 전략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조종은 오늘날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조종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충성심을 키울 수는 없듯이 정치인 역시 조종으로 당선되더라도 리더십 기반을 다질 수는 없다. 리더십을 갖춘 사람에게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따르는 지지층이 있다. 리더십이란 특정한 때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비즈니스 리더십이 있는 기업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조차도 굳건한 고객층을 유지한다. 만약 사용하는 전략이 조종뿐이라면 고객은 다음 구매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정치인이 당선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재구매와 충성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구매란 고객이 한 기업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는 일을 말한다. 충성심이란 고객이 더 뛰어나거나 저렴한 제품을 마다하고 특정 기업 제품을 꾸준히 선호하는 심리를 말한다. 심지어 충성심 높은 고객은 경쟁사 제품을 알아보거나 다른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충성심은 쉽게 얻을 수 없다. 반면 재구매는 조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 조종은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됐고 몇몇 기업은 사실상 이 습관을 버리기가 불가능해졌다. 어떤 중독이나 그렇듯 한번 빠지면 그만두기보다는 자주 반복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조종은 단기간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건전성에 해가 된다. 최근 기업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중독된 채 계속 다음번 조종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기 조종 전략은 무척 정교해졌고 각종 통계와 유사과학으로 무장한 채 경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제 마케팅 회사는 광고 메일조차 최고 유입률을 낸 단어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고객이 직접 추후 적립을 신청하게 했던 회사는 이런 유인책이 매출 상승에 효과적이며 적립액 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혜택을 제공할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조사들은 이익을 챙기려고 낙전 수입과 슬리피지 비율을 일정 수치 이상으로 유지한다.
마치 약물 의존자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단시간에 기분 좋아지는 행동을 반복하듯 몇몇 기업은 추후 적립을 받는 고객 수를 줄이려고 신청 절차를 더 복잡하고 번거롭게 만든다. 2000년대 초반 삼성은 캐시백의 조건을 달아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들은 각종 가전제품에 최고 150달러까지 캐시백을 제공했다. 단 캐시백은 주소 한 곳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누구든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삼성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같은 주소지로 분류해 캐시백 개별 지급을 거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캐시백에 이끌려 제품을 구매한 4,000명은 주소지 때문에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사건은 뉴욕주 검찰의 시선을 끌었고 결국 삼성은 해당 고객들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캐시백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기업이 적발된 극단적 사례다. 그런데도 회원가입, 앱 설치, 신청서 작성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혜택을 주는 전략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고객 수나 세는 기업이 어떻게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조종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한 TV 광고에서 이런 설명이 나왔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금 제품을 봉투에 넣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배송료는 저희가 부담하며 우편물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금 제품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틀 안에 송금해 드립니다. My Gold and Envelope는 금으로 된 제품을 사들여 제련소에서 정제한 뒤 시장에 다시 내놓는 중개회사로 업계를 이끄는 주요 업체 중 하나였다. 더글라스 페어스타인과 마이클 모런은 창립 당시 이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고자 했다. 뒷골목 전당포점으로 여겨지는 이미지를 탈바꿈시켜 고객 대부분이 그들의 서비스를 브랜드 딱 한 번만 이용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고객에게 일회성 거래에 기반한 회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훨씬 큰 일을 시도해왔음을 힘을 쏟았다. 페어스타인과 타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시도를 그만두고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잘 알고 만족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내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은 거의 없다는 점에 방영된 타사와 정면 대결하는 일은 그만뒀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광고는 저희가 타사보다 낫습니다. 고객이 주변에 추천할 정도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효과는 기대한 만큼 그 이상은 않았다. 불필요했다. 몇 개월 뒤 페어스타인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의 사실을 발견했다. 왜? 그냥 이래서 어? 형성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훨씬 큰 효율과 수익을 냈다. 거래 발생 횟수가 평균 1회에 그치는 이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령 경찰이 목격자나 제보자를 찾을 때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한 번의 거래가 일어날 뿐이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기 위해 보상금을 내거는 사람 역시 고양이를 찾아준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고양이만 찾으면 된다. 조종은 일회성 거래나 드물게 일어나는 일에 걸맞은 전략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나 증거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이용한다. 이는 프로모션과 비슷해서 위험보다 보상이 크다고 느낄 때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에게 일회성 거래 이상을 기대하거나 충성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계를 바란다면 조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당장 얻을 표만 원할까? 아니면 오랫도록 자신을 지지해줄 충성도 높은 지지자를 원할까?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조종 전략에만 의존하면 훗날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 상황이 좋고 자금이 넘쳐날 때는 조종이 실행 가능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 2008년 석유 파동 당시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 이상 프로모션이나 판매 유인책을 쓸 여력이 없었다. 조종 전략을 써서 단기 수익을 얼마나 오래 낼 수 있는지는 전략에 드는 비용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경제 호황이 끝없이 이어지리라고 가정하는 셈인데 가정을 토대로 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기반이 약하다. 충성 고객은 타사 제품이나 구매 혜택에 덜 휘둘리긴 하지만 상황이 좋고 사업이 잘 풀릴 때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충성 고객이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은 상황이 어려울 때다. 조종은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든다. 자금이 부족해 조종 전략을 쓰지 못할 때 충성 고객마저 없다면 피해는 상당히 커진다. 충성 고객 확보 기업으로 잘 알려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9.11 사태 직후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업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고객들의 마음이 담긴 수표를 받기도 했다. 한 고객은 $1,000짜리 수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메모를 남겼다. 저는 지난 수년간 사우스웨스트 항공 덕분에 편안하게 여행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받은 수표가 기업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고객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고객들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유대감을 느꼈다. 돈을 보내지 않은 다른 충성 고객들 또한 기업을 위해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 그들의 마음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항공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척 든든해진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고객과 직원들이 오랜 친구처럼 도와주리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리더는 고객과 기업, 유권자와 후보자,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간다 라는 느낌을 준다. 반면 조종에 의존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선 구매자는 어떤 브랜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나는 치약 종류가 너무나 많아져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농담을 자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치약은 비유일 뿐이다. 우리가 매번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치약을 고르는 일과 비슷하다. 어느 로펌 서비스를 이용할까? 어느 대학교에 진학할까? 어떤 차를 살까? 어느 회사에서 일할까? 누구에게 표를 행사할까? 등 우리에겐 내려야 할 결정이 매우 많다. 광고나 프로모션,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동 등 돈이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자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도는 모두 스트레스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판매자, 즉 기업이 얻는 결과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고객의 결정을 도울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사는 매일 더 개선된 제품을 내놓는다.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게릴라 마케팅 전략을 생각해내고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수년간 단기 전략을 이어온 탓에 수익성이 오랫동안 악화된 현상까지 겹치면 조직 내부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조종 전략이 표준이 되는 일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오늘날 비즈니스 분야의 스트레스 증가는 우연이 아니다. 정신의학자 피터 와이브로는 저서 미국인의 집착증,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때에서 현대인이 앓는 수많은 질병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거의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발전을 위해 달려온 방식이 스트레스를 극대화해 현대인을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은 각종 궤양, 우울증, 고혈압, 불안장애, 암 발병률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와이브로에 따르면 더 많이로 외친 탓에 실제로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한다. 기업들이 추구하는 단기 이익은 사실상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효과적이라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조종이 위험한 이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종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표준이 됐다. 규모와 업종을 막론한 판매자 대다수가 조종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장에는 구조적으로 동조 압력이 형성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조종 전략을 쓰면서 스스로 초래한 상황에 조종당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진행하는 가격 인하나 프로모션 혹은 공포와 열망을 이용한 마케팅 같은 참신함은 기업과 조직, 나아가 사회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하는 일이 계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뒤이어 은행국기까지 붕괴된 이유는 은행 내부에서 조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성과급 체제에 조종당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누구도 책임감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출이 자유로워지자 야심에 찬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빚을 내 집을 샀다. 충성심 높은 행동은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고 일회성 거래만 이어질 뿐이었다. 이런 거래는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뭐하러 그러겠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만족만 있을 뿐 그 이상의 대의나 신념이 없었다. 이처럼 스스로 이룬 성공으로 인해 쓰러진 업계가 은행이 처음은 아니었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 역시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조종을 거듭하며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해오고 있다. 조직의 주된 행동 방식이 조종이라면 그들은 흔들리거나 심하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조종은 오늘날 표준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